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 정지용의 시 5월 소식. 여기는 정서가 그리움이다. 그리움. 그런데 이거를 썼을 때가 일본 유학 시절이니까 뭐 그리움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고향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5월 소식, 5월 뭐 이런 거야. 자, 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자.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혔대. 아까 감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거야. 시각적이지, 그지? 그립지 아니한가? 그립지요. 정서의 강조다.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 여름 나서 여름은 바로 이 오동나무 불 밝힌 그 모습이 여름이야.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그런 모습이 바로 여름이다. 시각적, 감각적 의문의 방식으로 그립지 아니한가 그리움을 강조했다.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자, 꿈은 파랑새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구체적인 것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심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야.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때때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언제? 그 첫여름에는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자, 나무 밑으로 갈 때나 책상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이럴 때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기억이 소곤거린데 또 나왔죠. 감각. 여기서는 청각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은 여기서는 여름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너란 말이야.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야? 네가 남겨온 기억 속에 너가 되겠지요. 그럼 결국 너에 대한 기억은 소곤거림, 즉 청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여름은 시각이었다.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자, 그리운 너에 대한 것은 화자의 기억 속에 있는 너를 의미하는 거다. 자, 이연으로 할게.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린대. 화자의 정서는 반가움이네. 이유는 오랜만에 온 소식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야? 아까 얘기했던 남기고 간 기억의 너의 소식이 되겠지, 그지?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자, 황해가 편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화자가 상대 너에 대한 정서는 남실거린다. 아까 위에서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린다 그랬잖아. 이거 봐봐. 마음이 울렁거린다고. 그리고 남실된다고. 뭐 일종의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여기서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정서. 마음. 정서의 대표적인 건 그리움이죠. 그리움의 정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특히 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 이유는 글자, 편지, 소식 이것 때문에 울렁거림, 남실거림이 일어난다. 그림의 정서. 자,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자, 종선이라는 말은 밑에 있지만 큰 배가 있으면 따라가는 배잖아. 그러면 종선은 뭘 따라가? 큰 배를 따라가겠지. 내 마음도 지금 종선처럼 쫓아가고 있단 말이야. 편지를 보낸 사람, 즉 너에게로 쫓아가고 있다. 종선처럼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 말 줄임표 썼으니까 뭐 생략하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뭐냐면 쾌활한 5월의 넥타이가 5월이 넥타이 같대. 근데 쾌활하대. 내처 난데없이 순풍이 되어. 자, 여기는 난데없는 순풍이라는 게 순순히 부는 바람이거든. 이건 뭐 당연히 일어나는 그리움이지 뭐. 정서의 그리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쾌활한 5월 넥타이. 이게 지금 5월 소식이기 때문에 너에게 온 편지, 너에게 온 소식, 5월달 쾌활하다고 한 이유는 그리움 대상으로부터 받은 편지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야.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그 다음에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이 눈에 띄는 게 뭐야? 이런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서양어라고 해도 되고 외래어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것도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본단 말이야.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자, 그러면 외다른 섬은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거기 누가 있는데 너가 있는 곳이 외다른 섬이지. 거기 가서 로맨틱은 뭐야? 뭐라고 할까? 낭만적이라고 할까?
낭만,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 너와 함께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소망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죠. 뭐 하고 싶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외다른 섬은 너가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뭐야? 수평선이지. 수평선 위에 솟아있는 섬인데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낭만적인 어떤 추억과 기억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라는 소망을 나타낸 연이 바로 이 연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자,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내가 뼈에 빠뜨렸는데 이 황해 때문에 황해. 아,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누구냐면 강화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 선생님, 여선생님이야. 그 여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황해가 나온 거죠. 강화는 지금 다리가 있지만 원래 섬이니까. 그래서 황해가 남실거리는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한 정서 마음이 넘실된다 울렁거린다 그 얘기한 거야.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지. 쬐그만 페스탈로치야. 페스탈로치면 우리가 보통 페스탈로치가 아주 훌륭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대명사잖아, 그지? 꾀꼬리 같은 비유적 표현 아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운 대상인 너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 그 선생님, 여선생님 너를 뭐라 했냐면 페스탈로치, 조그만 선생님, 꾀꼬리 같은 선생님. 꾀꼬리 여기서는 예쁘다고 할게 그냥. 날마다 밤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풍랑 막 물결이 치고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이걸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 멀리인데 멀리, 더 멀리란 뜻이야. 은은히 밀려오는 것 같은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또 역시 청각이네. 오르간 소리가 저기서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인 너에게 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청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림의 정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 은은히 밀려온다는 얘기는 들릴 듯 말 듯한 오르간 소리처럼 내 귀에 너에 대한 그리움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모더니즘 계열의 시의 대표적인 시인이 정지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한 부분 한번 찾아볼게. 오동나무 꽃으로 불밝힌 당연히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꿈은 때때로 파랑새가 되어온데 이것도 역시 시각이겠지요. 그 다음에 네가 남기고 한 기억, 추억 모든 것이 소곤거려. 이건 청각적 신상이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맨 끝에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이것도 풍랑이 씹힌다. 자, 미각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꾀꼬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다 그리운 대상 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표현한 건 갈매기 같은 종선. 요거 직유법이고 여기도 직유법과 은유법이 쓰였어. 비유적 표현. 자, 그래서 노랗게 칠한 부분은 모두 정서와 관련된 거다. 뭐라고? 다시 한번 이 노랗게 칠한 부분들은 모두 정서, 그리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파랗게 칠한 거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럼 이 시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리운 대상인 너가 화자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럼 당연히 그리움의 정도는 올라가겠지, 그지? 그리고 강화도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림의 대상 너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얘기했고요. 모더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징이 뭐냐면 감각적 이미지가 아주 자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외래어가 등장하지. 외래어, 로맨틱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세 번째, 비유적 표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그 편지를 보낸 그리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시가 바로 5월 소식이다.
와사등이라는 게 가로등인데 기와처럼 되어 있는 기와가 이렇게 있는 보면 옛날 사진 같은 데 보면 그 가로등 같은데 막 이렇게 약간 조그만 집처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 거 있거든. 이게 와사등이고 도시의 가로등을 말하는 거야. 여기는 부정적이게도 도시인의 고독과 슬픔 이거에 집중한 정서가 계속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고독과 비에 사로잡힌 도시인, 현대인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그리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공허함과 쓸쓸함 거의 다 정서가 부정적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 1930년대 차단한 등불. 자 차단하다라는 얘기는 차가운이야. 차디찬 차가운. 근데 선생님 봐봐. 모더니즘 시는 감각적이라 했잖아. 이 표시 봐봐 표시. 시어에도 줄표가 쫙 돼 있어. 차가운 것의 어떤 느낌을 쭉 이어가는 느낌이지. 이것도 시각적이야. 줄표를 회사에 표기도 시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차디찬 차가운 등불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대. 텅 비어있대.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야? 공허지 공허감 쓸쓸함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역시 시적 허용이 된 부분은 빈이다. 빈. 텅 빈 이래야 되는데 비인 이렇게 얘기한 거고 차단한 이것도 누가 차단하다 그래? 차가운 차디찬 이거에 의도적으로 잘못 쓴 거야. 뭐 시인의 어떤 시인이 갖고 있는 뭐 감수성 표현 이거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이걸 시에서는 원래는 틀렸지만 시에서 허용해 주자라는 뜻으로 이 시인이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알면서 이걸 쓴 거야. 내 홀로 또 나왔네. 이것도 홀로잖아 홀로. 근데 더 혼자 같은 느낌.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자 어디로 갈지 모르네.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도시인 현대인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어. 슬프지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또 나왔네. 이현으로 갈게. 아주 길게 느껴지잖아.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접고 자 우리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면 뭐라 그래? 화류법이라고 그러지. 화류. 사람처럼 하면 의인법이고 화류가 뭐야?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무생물을 여기는 뭐야? 여름이 무생물이지. 날개는 생물한테 있는 거지. 새한테 있는 거잖아. 이런 걸 화류법이라고 하고 여름해가 떴다가 갑자기 있잖아. 황급하게 날개를 접었다. 저물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자, 늘어선 고층 빌딩이 창백한 묘석같이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이잖아. 도시의 건물 빌딩을 뭐라 그랬어? 묘석, 묘비. 다 죽으면 죽은 사람 묻고 거기다 하는 표시하는 묘석같이 황홀에 젖어 찬란한 야경까지는 모르겠는데 무성한 잡초인 양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야. 무성한 잡초 모양으로 헝클어졌다고. 다 역시 부정적인 식이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 무성한 잡초라는 것은 질서가 없어. 그러면 이걸 무질서라고 하고요. 무질서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져 있다. 도시의 문명은 이렇게 무질서하다. 무성한 잡초같이 막 헝클어져 있다. 사념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지. 벙어리 말을 못하는 거야. 입을 다물어 버렸네. 그러면 결국 무질서한 도시 문명 속에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말도 여기서는 어떠한 말이 아니죠. 사념 벙어리니까 생각이 벙어리가 됐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향을 잃은 채 목적지도 없이 도시에 배회하고 있는 건데 저녁쯤에 그 빌딩과 그 도시의 모습을 보니까 무질서하고 묘비처럼 창백해. 다 시어가 부정적 시어야. 알았어? 헝클어지고 창백하고 슬프고 텅 비어있고. 자, 그래서 여기 이어는 문명 비판이라고 해도 되고 도시 비판이라고 해도 돼.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무생명성, 즉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묘석이 바로 그런 의미야. 이어의 내용이고요. 3연을 갈게.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이거 봐봐라. 모더니즘 시니까 감각이 나왔잖아. 촉각이죠. 스민다. 우리가 화장품 바르면 스며들잖아. 그 스미는 거야. 촉각. 그런데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니까 어둠이 스미인데 보통 어둠은 스미는 게 아니지 점점 어두워지는 시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이건 시각이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시각을 촉각화하고 있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공감각이라고 해야 되겠지. 스미는 어둠.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부정적인 것이 스며든다. 아까 나온 대로 한다면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이런 걸 느낀단 말이야. 뭘로 느껴? 피부로 느낀단 말이야. 느낌이야. 아까 얘기했던 공허함, 쓸쓸함, 그 다음에 고독감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낀다. 그런 얘기야.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이건 청각적 심상 이미지. 낯설은 거리, 낯설은이 아니라 원래 낯선이지 낯선. 요것도 시적 허용에 해당된다. 낯선 거리의 아우성. 이건 촉각이고요. 까닭없이 눈물 겪거나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된다. 절망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는 절망감까지 느껴. 혼자 남은 쓸쓸함, 고독함,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때문에 낯선 거리에 나왔는데 낯선 거리에서는 막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잖아. 나만 쓸쓸해. 나만 친구가 없네. 나만 고독해. 그러니까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 있는 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나왔어. 어디? 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군중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여기서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잖아.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나와 소통하거나 나를 공감하거나 나를 이해하거나 나와 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허함, 쓸쓸함을 느끼는 거지.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길래. 자, 이 무거운 비애, 슬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길게 느린 그림자. 우리가 보통 그림자는 뭐라 그래? 화자의 분신이라고 그러지. 이것은 화자의 어떤 그 길게 느린 그림자는 부정적인 어떤 화자의 모습이니까 이걸 확대하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현대인 모습을 길게 느린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당연히 부정이고요. 위의 내용에 따진다면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현대인의 모습을 역시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다음 마무리해야 되겠지. 내 어디로 가라는 자,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자, 여기 변형됐죠. 원래는 1, 2 이렇게 돼 있는데 2, 1로 바뀌었어.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수미상관이라고 했어. 자, 역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정서가 부정적이야. 화자의 정서는 고독과 비애, 마지막에 절망과 슬픔,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절망과 고독, 비애 막 이런 정서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야. 자,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되어 있네. 수미상관 효과 한번 적어볼까? 이거는 처음의 시작과 끝이니까 시의 안정감이 느껴진다. 당연히 운율도 느껴지겠지. 두 번 나왔으니까 의미도 강조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시의 여운이 느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오고 쭉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고 또 나올 것 같아. 근데 안 나왔죠. 자, 요게 수미상관의 효과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자,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도시에 대한 공허함과 쓸쓸함은 어디서 시작된다? 차단한 등불, 즉 와사 등의 등불을 말하는 거야. 차가워. 가로등, 와사 등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오는 정서가 바로 공허함, 쓸쓸함, 고독감이다. 자, 그 다음에 늘어선 고층을 뭐라 하냐면 창백한 묘석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삭막하다, 무생명성. 됐죠?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 같아. 질서 하나도 없는 무질서. 이게 도시 모습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방향성을 상실했어. 슬픈, 원래는 신호기가 뭐였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잖아.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진행해라, 정지해라. 이거 신호기거든. 근데 슬픈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상실이란 말이야. 상실. 어디를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기를 슬픈 신호기라고 얘기한 거야. 자,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 두 번째 와사등이란 작품이야. 이건 전체적으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독감, 비애, 뭐 불안의식, 공허함, 쓸쓸함 이런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무슨 비판 이런 건 아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정서 속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문제 1번부터 보세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에서는 배경 묘사를 했다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뭐 있었지? 그 수평선에 맺다는 섬. 요거 배경 묘사거든. 거기 그리운 사람이 있으니까 갈까? 내 마음은 거기를 향하고 있는데 갈까 말까 뭐 이런 거야.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에서는 여긴 늘어선 고층의 빌딩이 창백한 묘석, 황홀한 이 찬란한 야경은 막 헝클어진 잡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달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모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두 개 다 모두 배경 묘사가 나오고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맞은 게 아니라 틀렸지, 그지? 둘 다야. 2번.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의인화했대. 화자의 정서는 그냥 너에 대한 그림이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한 거 없지요. 맞지, 그지? 자, 나에서도 역시 자연물을 의인화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른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 공간의 이동은 가보단 그렇지. 공간의 이동은 나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밤거리를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는 듯도 싶어. 그런데 자, 이거를 보는 것, 즉 미안하다. 공간의 이동까지는 아니고요.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야지. 시선의 이동. 이게 무슨 갑자기 막 점프해서 뭐 어디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고 빌딩 보고 찬란한 야경 보고 해가 저무는 거 보고 이걸 갖다가 굳이 옮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도시 안에 일어나는 배경들이잖아. 그러면 공간의 이동 아니죠.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시적 분위기도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가에는 시적 분위기가 계속 일관되어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게 틀린 거야. 공간의 이동 아니고요. 가와 나 모두 의문형 종결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거는 좀 앞으로 가볼까? 의문형 종결 의미가 아까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립지 아니한가 요 부분이 나왔거든.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설적 표현이라고 말했어. 나에서는 또 의문형이 뭐가 있냐면 하나 있는데 슬픈 신호기? 뭐 이걸로 할게요. 여기다.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 요 부분이 지금 어딘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있는 화자의 어떤 비애감, 슬픔,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번 정답. 가와 나 모두 시의 처음과 끝, 시흥 처음과 끝 유사한 배치 이게 뭐 수미상관이고 수미상관의 표현은 나에만 등장한다. 자, 정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는 오르간 소리, 그림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얘기한 거. B는 아우성 소리, 곤죽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A는 화자의 내적 갈등 아니고요.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 청각적으로. B는 화자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 긍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일으키죠. A는 B와 달리 화자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소망, 만나고 싶다는 얘기지.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계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A와 B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B는 아니고요. A는 삶의 모습인데 이게 그리움, 정서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정답은 3번 정답이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거다. 1920년대, 30년대 모더니즘 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고 얘기했어. 여기서는 감각에 대한 지향성. 이게 뭐야?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쓴다 그랬어.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 그 다음에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하고 다르다. 미안해. 그러니까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한 거. 요게 이제 그 이전의 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시들의 특징. 사상성을 나타내는 거. 이거 1920년대 카푸파라고 있어. 카푸파 시는 사상성을 아주 중시한 시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 대표적인 시인은 정지용, 김광균. 이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자, 여기 동그라미치기 감각적 이미지, 참신한 비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정 풍경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기성을 드러냈다. 요 부분이 바로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야. 강화도에 발령된 그 너를 그리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생님, 이국적인 시어, 아라비아 로맨틱, 정지용의 모던적 경향이 드러나고요. 나에서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도시적인 어떤 문명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요. 시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삭막한 도시에서 있는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했다. 김광균의 모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틀린 거 없습니까? 순풍이 되어 외딴 섬, 로맨틱 뭐 이런 거 나왔다. 이거는 상상 속의 이미지. 이국적 시어, 이국적 시어는 로맨틱이겠고요. 그다음에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거다. 그리움의 대상에 다가가고 싶은 거. 바람 불어서 가고 싶다 섬으로, 이런 얘기. 맞았네. 아, 틀린 거 찾는 거지. 2번 나에서 늘어선 고층 신호기 도시 문명 맞고요. 도시의 삶이 느끼는 고독한 정서를 드러낸다. 맞았고. 3번 오동남 꽃으로 불밝힌 시각, 남기wan 기억이 소근거리며 청각,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 길게 느린 그림자 시각,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요. 시인의 기성을 드러냈다. 위에서 나왔어. 4번 가에서 꿈이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 둘레가 풍랑에 씹힌 것과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모더니즘 경향을 구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회화적 이미지인가 볼까? 자, 이거는 지금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 회화적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이게 무슨 회화적이야? 비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야. 비애를 어떻게 지니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해.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없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4번 틀린 거야. 자, 그래서 회화적 표현은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둘레가 풍경에 씹히는 것, 이런 풍랑에 씹히는 것, 이런 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AI로 그리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이걸 AI로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못 그린다는 얘기야. 정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에 페스탈로 집계권이 다 비유적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창백한 묘소, 구성한 잡초,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직유법, 요거는 패스를 치는 은유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회화적 이미지와 거리가 먼 게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이거는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